안녕하세요. 오늘은 PEP 청구항 판례 4개 정리하면 되거든요. PEP 청구항 판례 4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PEP 청구항 판례 4개 정리하기 앞서서 PEP 청구항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PEP 청구항에 보시면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제조 방법 기재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조 3호가 특허법 2조 3호가 뭐예요? 2조 3호가 발명을 물건 발명, 방법 발명, 제법 발명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발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제법 발명이 이제 방법 발명 안에 포함되는 거긴 한데, 아무튼 이제 물건 방법이랑 방법 발명으로 나누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물건 발명이에요. 물건 발명인데 제조 방법을 포함하는 거예요. 청구한 기재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물건 발명인 거예요? 방법 발명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이거 여전히 물건 발명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PEP 청구항이 주된 내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뭐, 예를 들어 1항, 무슨 제조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항 어떻게 하냐면, 1항에 의해 제조된 물건.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1항이 어떤 제조 방법, 무슨 단계를 거치는 제조 방법. 그 다음에 2항이 1항의 제조 방법에 따른 물건. 이렇게 쓰는 거, 그 대표적인 게 PEP 청구항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아무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청구범위 해석이에요. 여러분, 청구범위 해석 어떻게 해요? 청구범위 해석이 일단은 특허 요건 단계, 우리가 이제 큰 축이 두 개가 있잖아요. 특허에서 큰 축이 두 개가 있잖아요. 특허 요건 단계랑 보호 범위 단계가 있는데, 권리 범위 단계가 있잖아요. 특허 요건 단계랑 권리 범위 단계 모두 청구항을 기준으로 해요. 그렇죠? 그리고 발명의 설명 참작은 하는 거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근데 특허 요건 단계는 제한 해석하면 안 되고, 보호 범위 단계 내에서는 그 제한 해석이 될 때도 있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제한 해석이 될 때도 있어요. 이게 돼요. 이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PEP 청구항에 이제 청구 범위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는 요거 있잖아요. 원칙이나 발명의 설명 참작. 이게 원래 하는 그 청구 범위 해석 방법,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발명의 설명을 참작한다. 이런 원래 하는 그 청구범위 해석 방법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PEP 청구항에서는 어떻게 해석할까냐에 대해 가지고 학설이 세 가지가 나눠요. 물건 자체설, 제법 판정설, 발명 실체설이 있어요. 됐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PEP 청구항은 제조 방법을 포함하는 물건 발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추론했단 말이에요. 제조 방법 2에 의해서 제조된 물건 A. 이렇게 추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조 방법 기재를 포함하는 물건 발명으로 추론을 했어요. 근데 공지된 게 제조 방법 1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A가 공지가 됐어요. 그리고 등록된 거는 제조 방법 2, 이렇게 해서 추론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물건 자체설은 뭐냐면, 아니, 나는 물건으로 볼래.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제조 방법, 왜냐하면 PEP 청구항이 제조 방법 기재를 포함하는 물건이긴 하지만, 이 판례에 따르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건 자체설, 제법 판정설, 물건 자체설, 제법 판정설, 발명 실체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 입장은 뭐냐면요. 이 PEP 청구항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 제조 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 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해서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을 가진 물건, 이렇게 파악을 해요. 아시겠죠? 다시 읽어봐요. 제조 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 청구 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해서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을 가지는 물건.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물건은 물건인데 제조 방법 기재를 포함하는 물건으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이 판례의 표현에 의하면. 그럼 이거는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제조 방법을 포함하는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판례 표현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판례 표현을 해석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 학설이 세 가지가 나뉘어요. 됐죠? 물건 자체설, 제법 판정설, 발명 실체설이 나눠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PEP 청구항은 제조 방법 기재를 포함하는 물건 발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조 방법 2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A를 추론을 했어요. 근데 공지된 게 제조 방법 1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A예요. 그랬을 때 이 판례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냐? 제조 방법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 청구항의 모든 기재에 의해서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을 가진 물건, 요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해 가지고 이 세 가지가 뭐라고 하냐면, 물건 자체설은 뭐냐고 하냐면, 아니, 제조 방법은 발명의 구성소가 아니다. 왜냐하면 판례 표현에 의하면 제조 방법 기재를 포함하는 물건으로 해석한다고 했으니까
물건으로 봐야지 왜 제조 방법을 포함해서 봐요. 아시겠죠? 이게 제조 방법은 발명의 구성요소가 아니고 물건만 발명의 구성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제조 방법 1에 의해서 만든 물건 A가 공개되어 있고 제조 방법 2에 의해서 만든 물건 A가 출현했잖아요. 그러면 물건 A 같잖아요. 그럼 뭐예요? 신규성 흡결이잖아요. 요거는 됐죠? 근데 보시면 이 제법 한정설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판례 표현을 봐봐. 판례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조 방법을 포함하는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물건이 아니고 제조 방법을 포함하는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조 방법도 발명의 구성 요소로 봐요.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물건 A는 같잖아요. 근데 제조 방법 1, 제조 방법 2는 다르잖아요. 다르면 어떻게 되는 게 다르면 바로 신규성 흡결이 아니잖아요. 동일성 흡결이 아니니까. 근데 제조 방법 1, 제조 방법 2잖아요. 그럼 진보성 흡결일 수도 있고 진보성 흡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제조 방법 1을 제조 방법 2로 변경하는 게 쉬우면 통상기 주장이 쉬우면 진보성 흡결인 거고 쉽지 않으면 진보성 흡결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제조 방법을 발명의 구성 요소로 포함해서 해석하는 걸 뭐라고 해요? 제법 한정설이라고 하고요. 제조 방법은 발명의 구성 요소가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는 물건인데 물건에 무슨 제조 방법이 발명의 구성 요소야. 물건 A로 해석하는 게 뭐라고 해요? 물건 자체설이에요. 됐죠? 요거는 특허 요건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보호범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보호범위 단계에서는 똑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조방법 2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A가 등록이 됐어요. 근데 제3자가 쓰고 있는 게 제조방법 3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A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건 자체설을 뭐라고 했어요? 제조방법이 발명의 구성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건 A 같잖아요. 그러니까 문헌침해가 맞죠? 됐죠? 근데 제법 한정설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제조방법이 발명의 구성소가 맞다니까요. 제조방법이 발명의 구성소가 맞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건 A는 같아도 제조 방법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성이 변경됐잖아요. 이게 문헌 침해는 아니잖아요. 변경됐으니까 문헌 침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균등 침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됐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법 한정설. 아시겠죠? 이게 물건 자체설은 신규성 흠결인 거고, 문헌 침해인 거고, 아시겠죠? 제법 한정설은 신규성 흠결은 아닌 거고, 진보성 흠결은 모르는 거고, 문헌 침해는 아닌 거고 균등 침해는 모르는 거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법 한정설이에요. 그럼 우리는 발명 실체설에 따를 거거든요. 발명 실체설은 뭐예요? 만약에 제조 방법이 이 제조 방법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건데 심사 기준도 그렇고 논문도 그렇고 우리 판례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명 실체설 따라서 정리해 주세요. 발명 실체설이 뭐냐면 우리 여기 제조 방법 있잖아요. 이 제조 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안 주면 물건 자체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논리를 가는 거고, 됐죠? 제조 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줘요.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주면 이렇게 논리를 타는 게 제 발명 실체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명 실체설은 물건 자체설이랑 제법 한정설을 합친 게 발명 실체설인 거예요. 됐죠? 우리 발명 실체설로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판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판례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정리해야 될 판례가 보시면 여기 판례 하나 있어요. 여기 판례 보시면 여기 판례가 뭐냐면 여기 이 추출 판례 자세 후디 추출 판례 여기 판례가 뭐냐면 직탁법 판례 추출 판례 직탁법 판례가 있거든요.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추출 판례는 뭐예요? 여러분 추출 공정 있잖아요. 추출 공정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쑥잎에서 쑥 추출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출을 하는 공정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이렇게 되고 확인 대상 발명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사건 특허 발명은 쑥잎에서 쑥 추출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추출을 만든다. 그리고 확인 대상 발명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뭐냐면요, 추출 공정이 이 자세 오리진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안 주면 요 논리로 가는 거고, 그죠? 위에 물건 자체설 논리로 가는 거고, 구조나 성질 영향을 주면 밑에 제법 한정성 논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자세 오리진에서 추출 공정은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안 줘요. 안 주니까 어디 논리로 가요? 여기 위에 논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 위에 논리로 이렇게.
아시겠죠?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안 주니까 여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권리범위학의 심판이니까 이제 등록 보호 범위가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자세 추출 공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A랑 B가 섞여 있어요. 근데 A를 내가 추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추출해요? C를 넣어요. C는 A랑은 친한데 B랑은 안 친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C를 넣다 투입을 하면 A랑 C가 되죠. 그리고 이제 B는 그냥 남아있죠. 그 다음에 C는 증발이 잘 돼요. 이렇게 증발을 시켜버려요. 그럼 결국에는 A랑 B랑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추출 공정이에요. A, B 섞여 있는데 C를 넣어가지고 A, C를 만들고 그 다음에 B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서 이제 C를 증발시켜버리고 이게 추출의 예예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추출 공정은 각 화합물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안 줘요.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안 주니까 요 논리로 가는 거예요. 요 논리. 아시겠죠? 물건 자체설에 따라 가지고 이게 우리가 발명 실체설인데 구조나 성질에 영향 안 주니까 물건 자체설 논리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 가면 문헌 침해가 맞으니까 침해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침해가 아니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좀 심화 과정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제 문헌 침해랑 균등 침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침해에서는 근데 문헌 침해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이용 침해가 있어요. 이용 침해 안에 뭐가 있냐면요. 화학 발명의 이용 침해가 있어요. 화학 발명의 이용 침해가 뭐가 있냐면요. 직렬적 부가랑 병렬적 부가가 있어요. 직렬적 부가는 어떻게 되냐면요. A랑 B랑 더해서 C를 만든다. 요거를 만약에 등록을 받았어요.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게 A랑 B랑 더해서 C를 만들고 그 다음에 D를 만든다. 요게 이제 직렬적 부가예요. 이 직렬적으로 부가를 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요거 직렬적 부가고 병렬적 부가는 뭐냐면 A랑 B랑 더해가지고 C를 만든다. 그 다음에 A랑 B랑 더해서 X랑 더해서 C를 만든다. 요거는 보시면 직렬적 부가는 이렇게 직렬적으로 부가된 거잖아요. 직렬적으로 이렇게 부가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병렬적 부가는 여기 직렬적 부가가 아니고 여기 중간에 들어간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헌 침해랑 균등 침해가 있고 직접 침해는 문헌 침해랑 균등 침해가 있고 문헌 침해 안에 이용 침해가 있는데 이용 침해 안에 화학 발명의 이용 침해가 있어요. 화학 발명의 이용 침해 안에 직렬적 부가랑 병렬적 부가가 있거든요. 근데 직렬적 부가는 100% 일체성이 있어요. 이거는 일체성이 있는 거예요. 일체성 유지가 되니까 이용 침해가 맞는 거잖아요. 일체성 유지됨. 일체성이 있다. 근데 요거는 일체성 유지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일체성 유지가 되고 어느 경우에 일체성 유지가 안 되요라고 물어보면 아니 그거는 판사들이 판단하는 거고 심판관이 판단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술 내용 보고 중요한 구성인지 아닌지에 따져가지고 일체성 유지가 됐는지 아닌지를 따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뭐냐면 문헌 침해 안에서도 이용 침해이고 이용 침해 안에서 화학 발명의 이용 침해에서 일체성 유지가 안 되면 침해가 아닐 수가 있어요. 됐죠? 여기서는 이 논리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해되시죠? 문헌 침해가 맞다는 논리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화학 발명의 이용 침해 사건이었거든요. 이 추출 공정 사건이 자세 오디팅 추출 공정 사건이 화학 발명의 이용 침해였어요. 근데 화학 발명의 이용 침해였는데 소위 병렬적 부가로 인해 가지고 침해가 아닌 걸로 인정이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잘 알고 계시고 침해가 아닌 걸로 인정이 됐다. 이게 여기서는 침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명 실체설에 따라 가지고 발명 실체설에 따라 가지고 여기 추출 공정은 자세 오지진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안 주니까 물건 자체로만 보는 거잖아요. 물건 자체로만 봤음에도 불구하고 화학 발명의 이용 침해 중에서 병렬적 부가에 해당해가지고 침해가 아니었던 사건, 요 추출 공정 사건 판례 하나 알아둬야 되고
지금 하나 했죠. 여기 지금 판례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판례 하나 해야 돼요. 여기 판례가 뭐냐면 직타법 습식관리법 판례예요. 여러분들 그 정제의 제조 공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정제가 뭐예요? 알약을 정제라고 하는 거예요. 알약 제조 어떻게 하냐면요. 측량을 해요, 일단은. 1대2로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람을 재요. 그 다음 혼합을 해요. 섞어요, 막. 그 다음 과립 공정을 통하고, 그 다음 타정을 하거든요. 과립이 뭐냐면, 일정한 슬러리 형태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게 과립 공정이에요. 그 다음에 타정을 해요. 타정해서 이렇게 찍어내요. 찍어낸 타정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타전 기계 하면 여러분들이 먹는 알약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직타법이랑 습식관리법이거든요. 이 직타법이랑 습식관리법 여기 보시면 직타법은 정제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줘요. 직타법에 따르면 유동성이 작고 압축성이 작고 밀도가 작고 균일성이 작고 붕해도가 작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습식관리법에 따르면 유동성이 크고 압축성이 크고 밀도가 크고 균해도 이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직타법이랑 습식관리법에 따라서 정제 있잖아요. 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이렇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논리 가야 돼요?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주니까 요렇게 논리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문헌침해는 아닌데 균등침해인지는 모른다. 요 논리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헌침해는 아니고 균등침해인지 여부로 따졌는데 균등침해가 아니었어요. 균등침해가 아닌 거는 그거는 이제 판사들이 판단하는 거고 그 심판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됐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판례 하나 두 개 알아둬야 돼요. 첫 번째 판례, 요 판례는 뭐였어요? 잘 보시죠? 요 판례는 뭐였어요? 지금 추출공정 판례. 자, 여기 요 판례는 추출공정 판례. 요 판례는 뭐예요? 밑에 판례는 여기 균등침해가 아니었던 사건이 직타법 습식관리법 판례, 과리법 판례, 직타법 습식관리법 판례. 아직 지금 판례 두 개 정리했잖아요. 그 다음에 PEP 청구에서 판례 또 나머지 판례 두 개를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만 보면 돼요. 6항이 제조 방법이고 9항이 PEP 청구항이에요.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물건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간단해요. 여기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모르겠는데 보시면 6항 여기가 특허법원이고 밑에가 대법원이잖아요. 이 특허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6항이 진보성이 있다. 아시겠죠? 6항이 진보성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6항이 뭐야?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있다. 따라서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PPP 청구항도 진보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어요. 됐죠? 근데 대법원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6항은 진보성이 있는데 따라서가 잘못됐다. 6항이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있다고 해서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PPP 청구항이 진보성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있다고 해서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물건이 진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됐죠? 이게 PEP 청구항에서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있다고 해서 PEP 청구항이 진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상고 인용했어요. 됐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 아시겠죠?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있어도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물건이 진보성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례가 요 판례거든요. 요 판례는 뭐냐면 그 반대 논리예요. 뭐냐면 특허법원에서는 여기 1항이 제조 방법이고 3항이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물건 발명인 PEP 청구항이거든요. 아시겠죠? 반대 논리로 해가지고 특허법원에서는 1항이 진보성이 없다. 따라서 3항도 진보성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여기서 뭐가 잘못됐어요? 따라서가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가 대법원 가니까 1항이 진보성이 없다.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없는 건 맞는데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물건 발명이 진보성이 없는 거는 따로 판단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따라서가 잘못됐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됐죠? 이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면 아까 판례랑 지금 판례랑 정리를 해보면 아까 판례는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있다고 해서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물건 발명이 진보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가 잘못된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없다고 해서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물건 발명이
이 PVP 청구항이 진보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여기서도 따라서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제조 방법이랑 PVP 청구항은 따로따로 판단하는 거예요. 됐죠? 우리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PVP 청구항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PVP 청구항은 우리가 그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물건 발명을 PVP 청구항이라고 하는데, 제조 방법을 발명의 구성 요소로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해가지고 그 물건 자체설이랑 제법 판정설로 나뉘어요. 아시겠죠? 물건 자체설은 이렇게 제조 방법을 발명 구성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 하면 여기는 신규성 해결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문헌 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물건 같고, 여기는 물건 같으니까. 근데 제법 판정설은 아니 그게 뭔 말이야, 제조 방법을 발명 구성으로 봐야지 라고 보는 게 이제 그 제법 판정설이에요. 그러면 물건 같아도 제조 방법이 다르잖아요. 제조 방법이 다르니까 신규성 해결 아닌 거고, 진보성 해결은 모르는 거고, 여기서는 보면 침해 단계에서 물건 같아도 제조 방법이 다르잖아요. 제조 방법이 다르니까 문헌 침해는 아닌 거고, 균등 침해인지는 모르는 거고. 아시겠죠? 이게 제법 판정설인데 발명 실체설에 따를 거거든요. 발명 실체설은 뭐예요? 제조 방법이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안 주면 물건 자체설로 가는 거고, 제조 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주면 제법 판정설로 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서 판례 두 개 정리한 게, 1번 판례 여기서 뭐였어요? 추출공정 판례.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판례 뭐였어요? 요거는 이제 직타법 판례. 아시겠죠? 이게 판례 두 개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판례 세 번째,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있다고 해서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물건 발명이 진보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세 번째 판례 정리한 거고, 네 번째 판례,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없다고 해서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물건 발명이 진보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판례 네 개, 이 PEP 청구항 이 판례 네 개 정리하면 끝이에요. 됐죠? 수고하셨습니다.